되는 산업의 대장주를 의미 있게 담자. 네.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고요. 되는 시장에서는 지금 정말 의미 있게 매수를 하고 들어가고, 안 될 때는 좀 의미 있게 좀 비워서 내가 먹은 걸 좀 잘 지키는 그런 매매. 삼성전자가 본업 자체가 안 좋다라고 하지만 기대치보다 그냥 약간 좀 빠지는 거지 뭐 나쁜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환율이 도와주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잘 나올 겁니다. 다시 또 작년 연말에 갑자기 움직이듯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펀드멘탈 대비 싸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수세는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의 실적 성장률 한 15% 정도 나온다 하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한 12배 정도 주면 3,800선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들은 제가 가벼운 소개만 드리면 DS 자산운용 말씀해 주신 곳에서 주식운용 본부장님으로 네. 지금 계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증권업에 계신 지 17년 차. 네, 매니저 한 지 17년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펀드 매니저 3호 부분에서 2년 연속 수상. 2020년과 2021년.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수익률을 여쭤볼 수는 없지만 네. 그 운영 자산은 여쭤볼 수 있죠. 저희 회사는 2조가 넘습니다. 아, 네, 크다. 2조가 넘고 그중에 1.2조는 비상장이고 네. 8천억 쪽은 저희가 주식 쪽인데 네. 이제 저희가 상을 받는 펀드는 규모가 한 4천억 정도 되고요. 네. 네, 그걸 가지고 저희가 19년도, 2020년도 평가가 좋아서 네. 한국 펀드 평가의 그 기업에서 저희 평가하는 평가 기준을 네. 다 통과하고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주최 측에 의해서 이제 추천을 받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금융투자협회장상으로 펀드 대상을 2년 연속 받았고, 저도 이제 2년 연속 매니저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럼 운영하시는 건 한 4천억 정도 되시는? 사실 더 많죠. 사실 더 많은데 상 받는 펀드 그 대상군이 이제 4천억인 거고요. 네. 자, 또 최근에 요체 시대 1등주를 찾아서 네. 굉장히 심플하면서 또 최근에 경제경리에서 베스트셀러인데 오늘 이제 요 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네. 본부장님의 생각을 좀 여쭤보려고 네, 하는데요. 네. 일단 뭐 요 책 핵심 메시지 네. 짧게 그거부터 먼저 듣고 갈게요. 네. 사실 그 하시고 싶으신 메시지는 네. 참 요만큼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책을 적어야 되는 게 이만큼 네. 많아지는 네. 게 네. 좀 작가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네, 네. 심플한 문장은 딱 네. 책 제목입니다. 시대 1등주를 찾아라. 그래서 책을 썼던 이유도 보면 뭐 사실 재작년부터 네. 이렇게 주린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정말 주식 강풍이 불었죠. 그래서 그렇죠. 계좌도 막 처음 개설하시는 분들도 막 생겼고, 실제로 정말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자가 붙은 주식을 청약을 하려고 네. 삼성증권에서만 할 수 있는 줄 아시고 줄을 서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네, 맞아요. 들었어요. 그 사태를 거쳐서 지금까지 오는 중에 네. 저도 뭐 사실 17년 동안 매니저 하면서 네. 주변에 제 지인분들조차도 이렇게 주식에 열정을 보이는 시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만나면 항상 물어보는 거 너무 뻔하죠. 그냥 뭐 사면 되냐. 아, 그렇죠. 이제 묻고 싶으시죠? 근데 저는 그런 말씀 안 드리죠. 네. 왜냐하면 법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근데 말씀 듣다 보면 다 너무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네. 그리고 그냥 소소한 마음에 계속 흔들려서 잘된 투자도 그걸 지키지 못하고 계속 나쁜 투자로 가는 방향.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방법론적으로,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분들이 저희처럼 막 전문 사이트나, 그러니까 전문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네. 그냥 소위 말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네. 요 정도만 정리를 하면 네. 그래도 뭐 저랑 같이 일하는 신입사원들 네. 아니면 저희 인턴 직원들 수준 레벨의 투자에 대한 판단 정도까지는 만들어 보자. 네. 예, 그거를 이제 계속 담아 보려고 이 책을 썼던 거고, 네. 그거의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 결국은 시대 1등주 내 주식이 생긴다. 네. 예, 이거에 대해서 잘 네. 투자를 하자. 네. 예, 그런 메시지를 좀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대 1등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쨌든 2년 연속 펀드 대상 수상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업계에서도 좀 이례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2년 연속 수익률 1위 달성한 네. 본부장님만의 투자 좀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알려주신다면. 저도 네. 뭐 투자는 저도 심플합니다. 그냥 책에서도 결론적으로 돼 있는데 네. 되는 산업. 되는 그러니까 산업. 예, 성장하는 산업이죠. 네. 그러니까 성장성 내에서 저희가 과실을 많이 따먹을 수 있듯이 되는 산업에서 놀자. 그리고 좀 더 뭐 되게 나이브하게 말하면 노름판도 되는 판에서 해야 된다고. 예, 거기에서 대장주를 잘 압축 투자하는 네. 게 저희 운용하는 스타일의 가장 큰 스타일이죠. 제 네. 스타일상으로는. 그래서 되는 산업의 대장주를 의미 있게 담자. 네.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사실 그 종목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매매 타이밍도 제일 중요한 건데 네. 그 가장 굵직굵직하게 바뀌는 그 변화의 물결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의 변화, 그러니까 뭐 되는 시장에서는 지금 정말 의미 있게 매수를 하고 들어가고 안 될 때는 좀 의미 있게 좀 비워서 내가 먹은 걸 좀 잘 지키는 그런 매매들, 네.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빅웨이브를 좀 타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내려고 저도 이제 나름의 매크로 지표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간 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시장 타이밍을 좀 잘 잡아서 네. 내가 판단하고 있는 내가 이제 자신 있는 나만의 네. 시대 일등주에 네. 대해서 의미 있는 비중으로 투자를 한다. 그게 가장 큰 핵심이죠. 그게 책에 적혀 있는 수익률 10배의 비결은 시대 1등주라는 건데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뜨는 산업에 속한 대장주에 투자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좀 예시로 들어주신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네. 저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산업이 성장하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네. 그거는 과거의 긴 시계열 데이터를 좀 보시면 되고 제가 책에다가 보면 이제 표들을 막 붙여놨는데 네. 대부분 다 한 20년치의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20년을 매일 다 같이 볼 필요도 없으세요. 그냥 네. 사실은 20년이 있으면 뭐 한 5년 단위로 끊어서 봐도 되고 네. 뭐 한 2, 3년 단위로 끊어서 보셔도 되는데 이러면 추세가 나오거든요. 네. 긴 시계열일수록. 그럼 추세를 보면 예를 들어 뭐 20년 전에 섹터 비중이 1%짜리 섹터가 있었다. 근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섹터 비중이 한 5%가 됐다. 네. 그러면 이 섹터는 5%가 5배가 커진 거죠. 섹터 자체가. 근데 이제 여기서 비교할 건 뭐냐면 또 총합도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시가총액이 그 당시보다 지금이 커져 있다면 네. 시가총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 뭐 2배가 커졌다. 근데 이 섹터가 1%에서 5%가 됐다. 그러면 이 섹터는 5배가 커진 게 아니라 시장 커진 것까지 있으니까 10배가 커진 거죠. 네. 그럼 10배가 되는 산업은 이런 시계열을 보다 보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거는 그냥 장기 시계열로 계속 중간 이제 끊어서 보시면 네. 선제적으로 이 숫자가 바뀌어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최대한 부지런히 이 데이터들을 업데이트 하다 보면 이 섹터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네. 그리고 초기에는 0.1이 0.3이 돼도 네. 0.1이 0.3 된다고 호수점 바뀐다고 너무 무시할 게 아니라 네. 0.1이 0.3 돼도 3배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섹터들을 계속 찾아내면 네. 긴 시계열로 되는 산업을 일단 발견해낼 수 있고 네. 그 산업이 있으면 네. 산업에 또 보면 밸류 체인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업도 저희가 뭐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조립된 중간재, 그다음에 그걸 다 만든 이제 완성재까지 쫙 이런 밸류 체인이 있는데 네. 밸류 체인을 만드는 또 대표 기업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하나씩 또 보는 건데 결국은 이건 또 개별 기업을 좀 공부를 하시는 건데 되는 산업이면 이 섹터들이 웬만하면 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되는 산업이고 성장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매출액은 커지고 있을 거고 매출액 커지고 있을 때 이익률이 같이 올라가는 기업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네. 그러면 이 기업은 잘 팔려서 파는 거 플러스 다른 기업들이 이익률 못 오를 때 이 기업이 올린다라고 하면 이 기업은 그 시장의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네.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가격을 전가하면서 본인만의 이런 그 다른 데서 없는 경쟁력을 계속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 네. 실적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주가는 실적이 감수니까 네. 당연히 실적 좋아지면 주가는 네. 오르는 건데 경쟁력을 계속 강화해서 가는 기업은 밸류에이션이 같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그거 이상의 퍼포먼스로 주가가 수익률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런 과정을 거쳐서 시대의 1등주를 찾는 거를 탑다운과 바텀업으로 같이 조화를 좀 해보시면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 시대의 1등주를 네. 뭐 한 10개, 20개씩 마구 많이 찾으실 필요도 사실 없어요. 네. 저희가 매니저들은 뭐 펀드 큰 금액을 운용을 하니까 네. 종목 개수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지만 개인 투자가분들은 뭐 한 3, 4 종목 정도에 대해서 의미 있게 투자를 좀 하시면 그러면 이제 사실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10개 종목을 내가 뭐 좀 긴 시간을 거쳐서 계속 골라내면서 실제 투자는 뭐 한 3, 4개 정도로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하시면 뭐 시대 1등주를 정말 투자해서 그걸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성과로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되는 산업이라는 네. 측면에서 책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뭐 사요 해요라는 질문에만 네. 관심을 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계좌 잔고가 그대로라는 건데 네. 그래서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돈이 어디로 향해 네. 있고 네. 있는지 네. 봐야 한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거 좀 한 번 더 설명해 주신다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큰 예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 일단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아시아에 있고 네. 특히 이제 신흥국이라고 우리는 표현이 되죠. 그쵸. 그다음에
우리는 뭐 사실 뭐 신용 등급이나 뭐 FTSE 지수나 뭐 다 선진국인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MSCI에서는 우리가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국인 자금 흐름이 어디로 갈 건가? 그다음에 글로벌리 자금의 흐름이 선진국으로 향할 거냐, 신흥국으로 향할 거냐, 뭐 이런 것부터 이제 생각해 볼 시발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단적 예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면,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주식 관련된 걸 보시다 보면 막 달러 얘기를 하고 달러가 강세면 외국인이 뭐 우리한테 오겠냐, 뭐 안 오겠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제가 책에도 있는데 이제 2000년부터 지금 2022년이니까 거의 한 20년 동안 그러면 달러가 강세였던 시점들, 그다음에 약세였던 시점들을 보면 2000년은 이제 IT 버블이 끝나고 이제 터져서 이제 위기 국면이었고, 그다음에 또 다음번 위기를 생각해 보시면 2008년도에 그때는 또 리만 사태가 벌어졌고, 2011년도는 유럽 재정 위기가 왔고, 2015년도는 달러 강세였는데 이때는 위기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뭐였냐면 2015년 6월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 정책이 벌어지니까 달러도 강세였고, 나머지 것들은 다 달러가 강세일 때는 딱 두 가지거든요. 미국만의 정책을 쓸 때거나 아니면 글로벌리 위기가 와가지고 달러가 안전자산 역할을 할 거나. 근데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안전자산 역할을 했을 때고, 15년도는 금리 인상 정책을 썼기 때문에 달러 강세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제일 최근으로 보시면 2018년, 19년 이때는 특히나 저거 무역 분쟁 벌어졌을 때 이때는 두 가지 다거든요. 뭐냐면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근데 모든 정책이 트럼프가 미국 중심의 정책이었고, 이게 다 결합돼서 이렇게 왔던 그런 이슈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 그 국면이 지나면 그때는 달러 강세였는데 그 위기가 극복되고 나면 또 달러가 약세로 바뀌어버려요. 그럴 때는 돈이 또 퍼져서 신흥으로 쑥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머니 무브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런 흐름을 다른 데이터를 봤어도 우리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일단 일례로 2020년 우리가 넘어올 때 코로나가 없다는 버전으로 생각해 보면 무역 분쟁 끝났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데이터 살아나니까 그러면 미국망으로 쏠렸던 그 자산들이 달러 강세가 이제 더 이상은 좀 안 가고 달러 강세도 완화되겠네. 그리고 신흥국의 경제 데이터도 성장률이 나와버리겠네 라고 하니까 이제 퍼져서 쑥 나와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발생했던 현상이 2020년 초반에 생각해 보시면 중국 증시가 갑자기 강세를 보이고 한국 증시도 강세를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자금이 싹 바뀌는, 그럼 그때 우리가 변곡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게 첫 번째 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계속 우리나라 GDP의 비중상 순위가 2020년에 처음으로 한국이 10등에 진입한다. 라는 걸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것도 사실 책에 있죠. 그것도 이제 20년치 데이터로 말씀드렸는데, 그 표는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설명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책의 그 비중의 요지는 뭐였냐면, 글로벌 GDP 비중의 1등은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실제 작년에도 코로나였음에도 GDP는 2019년 대비 성장했습니다. 아마 그 숫자는 그 표의 제일 밑에 있을 텐데,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 비중이 증가한다는 건 성장률이 더 세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비중의 1등은 미국일 건데, 미국의 비중은 그냥 2000년 초반에는 20% 중후반대였다가 28.7%네.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계속 20% 초중반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드라마틱하게 비중이 증가한 건 당연히 중국이었죠. 2020년에 뭐 한 5%대였던 중국의 GDP 비중이 무역 분쟁 끝나고 나서 코로나 이후로 오히려 더 튀어버려서 한 18%까지 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고, 무역 분쟁으로 견제를 했으나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로 중국이 오히려 더 대응을 더 빨리 잘해버리는 바람에 경제 성장률을 확 튀어버렸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오를 때, 물론 우리는 중간재 수출 국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왔었는데, 그 표에서도 중간중간 보시면 산업재 시대 때 보면 원자재 강세 국가들도 같이 올라오고, 서비스업이 좋을 때는 또 서비스 국가들이 같이 올라오는데, 2020년에 한국이 처음으로 갑자기 탁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뭐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요런 표는 제가 책에 붙여놓은 거는 제일 최종치를 붙여놨는데, 이거는 사실 경제 지표니까 예상치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0년 초반만 해도 이 예상치, 그러니까
이를 붙여서 네, 맞아요. 이를 붙여가지고 계속 어쩌면 오래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실제 종가 기준으로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 나오면 네. 이거 진짜 바뀌는 거 아닌가? 의미 있는 수치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진입하면 네. 사실 경제 규모가 바뀌어서 진입하는 거니까 네.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작은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국지가 큰 나라의 경제 규모가 바뀌어서 GDP가 10등 안에 든다는 건데 그럼 뭔가 변화가 있겠다. 그럼 그 변화의 물결이 뭐지? 그러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무역 분쟁 이후로 돈이 이제 그 미국에서 나와서 비달러 자산으로 퍼질 수 있는 국면에 더하기 코로나 이후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0등으로 찍을 것 같은데 이거 왜일까?를 또 생각해 보면 네. 그럼 우리가 GDP를 이끌고 나가는 여러 산업이 나올 거고 네. 그 산업들이 지금 사실 뭐 시가총액으로 표현되는 네. 뭐 기존의 전통 제조업이 아닌 네. BBIG, 뭐 네. 미국으로 치면 팡 이런 새로운 성장 산업들이 발굴이 되는 거고 그 산업들이 결국은 지금 여기서 1, 2년 좋다가 끝날 거냐 아니면 봤을 때 한 10년 더 갈 수 있을까 네. 생각해 보면 당연히 한 10년 더 가겠다. 왜냐하면 산업도 성장의 사이클이 있고 계약이 성숙기, 성장기, 성숙기, 그다음 쇠퇴기 이렇게 거치는데 요 국면이라 생각하면 네. 주식이라는 건 그로스를 먹는 게임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요 국면에 우리가 빨리 의미 있게 변곡점에서 진입을 해줘야 되는 이 메커니즘이 제가 좀 길고 좀 크게 설명드렸지만 땅땅땅 서로가 확인하면서 같이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찾아내시면 네. 소위 말하는 큰 물결을 타는 데 있어서 뭐 사실 요 고민은 자료를 좀 많이 이게 막 찾아보시고 네. 사실 부지런히 한 며칠이면 사실 하거든요. 근데 그 며칠 동안에 나온 이 결과물이 네. 우리는 합리적 추정이지만 네. 데이터로 이게 지원이 된다면 향후 한 10년 동안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결국 이 영상 보시면서도 많은 네. 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래서 뭐 사야 되냐고 이걸 찾고 있겠지만 네, 네, 네. 이 큰 물줄기가 지금 어디로 네. 가고 있는지 정도는 네. 우리가 한번 파악하자는 네. 의미에서 이걸 데이터를 네. 보여주시는 거고 네.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이런 의미 있는 데이터를 발견하려면 한 20년치 정도는 시계화를 시켜놔야지 네. 그 추세를 좀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자료가 더 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새로운 산업이 나와서 얼마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실제 예로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네. 수출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데 수출 전체가 100%면 뭐 산업별이 다 정해져 있을 거고 근데 그것도 보면 2차 전지랑 바이오는 숫자 데이터가 19년부터 잡힙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없었던 산업이니까 우리나라 수출도 있었어도 의미 없었던 수준이었을 거고 근데 19년부터 잡힌다는 건 진짜 의미 있는 그때부터 수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거죠. 근데 네. 2차 전지가 그때부터 잡혔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전기차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려면 미리 다 준비된 차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네. 이제서야 2차 전지를 만든 업체들의 분기별 BEP,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이제 통과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막 돈 벌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2년 전부터 수출 데이터는 의미 있게 잡힐 수 있었겠구나. 그러면 지금 지나서 2차 전지는 누구나 다들 인정하는 지금 현재 주도주인데 네. 그때 그 숫자들을 봤으면 산업통상자원부 데이터는 정말 공짜로 거기 들어가시면 다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죠. 근데 없는 섹터가 잡혔네? 네. 뭐지? 2차 전지인데 그렇구나. 우리 생활에 바로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대장주 뭐지? 생각해 보시면 그냥 뻔히 아는.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은 시그널을 우리한테 주고 있었군요. 그냥 계속 갑자기 주죠. 2020년, 21년에 네. 2차 전지 네. 이건 아니었다. 그건 아니죠. 그건 다 준비돼 왔던 거고 네. 시장이 갑자기 2차 전지 땅 줬을 때는 사실 네. 10년 전쯤이죠. 그 당시 LG화학이 뭐 갑자기 2차 전지 만든다더라, 네. 수주 받는다더라 해가지고 뭐 정말 그냥 화학주로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뭐 한 75만 원, 80만 원 쭉 땡겼다가 네. 사실 저 대리 시절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뒤로는 다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그냥 한 달 더 할만 있었고 실체가 없었거든요. 10년 뒤에 지나고 나서 보니 지금은 실체가 있고 실제 수출을 다 해주고 매출이 잡히고 있고 네. 글로벌리 뭐 테슬라 등 뭐 우리나라 아이오닉이든 다 우리나라 배터리 다 쓰는 거니까 그럼 이제는 매출이 네. 정말 뽑혀 나가는 것도 수출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고 네. 기업의 실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테마가 그때 형성됐던 게 네. 10년 지나서 펀드멘털로 돌아와서 네. 대장주 역할을 쭉 해주는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요 이야기에서 제가 이제 추가 질문이 갑자기 막 생각나는 게 네.
이제 제가 개별주는 여쭤볼 수는 없지만 네네. 큰 섹터는 좀 여쭤볼 수 네. 있는 거니까 네네. 어쨌든 지금 2차전지 이야기가 네.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많이 오르기도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전에 또 네. 이 큰 물줄기, 그 다음에 거기서 섹터, 그 다음에 그 네. 시대 1등 주를 찾았는데 네. 얘기해 주셨는데 네. 지금 2차전지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타이밍상 네. 야 이거는 이제 들어가기에는 참 사람들 네. 다 주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2차전지 쪽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개인분들이 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사실 물론 이제 주식이 너무 급등을 하면 당연한 거는 모든 건 다 가격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 할 수도 있고 언더슈팅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단 이 추세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2차전지 주가는 물론 매출이 계속 커질 거라 생각하니까 네. 밸류에이션도 더 높여주면서 주가를 계속 가면서 정당화 시켜 가거든요. 근데 2차전지 주가랑 한국의 2차전지 수출 물량이랑 그래프를 그려보면 상관관계가 완전히 거의 일치해서 쭉 갑니다. 오. 예, 그 말인즉슨 지금 이걸 믿고 가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실적으로 꽂혀버릴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이 눈에 보인다면, 네. 물론 이제 너무 급하면 중간중간 조정하셔야 돼요. 그거는 뭐 주가라는 게 무조건 맨날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계속 저점이 높여간다라는 흐름으로 계속 이제 리듬을 좀 타셔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올라서 안 샀는데 그 주식이 대장인 건 알겠다. 그래서 언제 사야 돼? 근데 근데 이제 너무 올랐어. 그럼 또 못 사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끼리 소위로 말해서 일단 사놓고 물려야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거치시는데, 네. 물론 그 과정을 거치시려면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저희가 뭐 하루 이틀 할 게임이 아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네. 가장 큰 예로 저희가 삼성전자 언제 사야 돼, 삼성전자 언제 사야 돼를 저도 매니저 한 10년, 17년씩 했지만 네. 주식을 하면서 모두가 항상 그 질문을 평생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시장이 좋거나 나쁘면 그쵸. 삼성전자 언제 사? 그다음에 시장이 안 좋으면 삼성전자 샀더니 물렸는데 언제 오를까? 막 이 고민을 그냥 주식 계좌를 터서 삼성전자 사신 분들은 네. 그 계좌를 없앨 때까지 항상 그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네. 보면 책에도 적어놨지만 책의 표 그대로 하면 94년도에 네. 1994년 엄청 뒤로 돌아가죠. 94년도에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130조, 140조 그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19년 말로 치면 1,500조 정도였어요. 네. 그럼 시장이 한 12배 더 커진 거죠. 네. 그런데 94년도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은 1등이 아니었어요. 4.5% 정도로 한 2등, 3등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9년 말에 시가총액 비중 한 22%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시장이 한 10몇 배 커진 상황에서 시가총액 비중은 계산하기 쉽게 5가 22가 됐으니 네. 한 4.45배 커진 거죠. 그러면 이건 한 45배, 50배 오르는 주식이 된 겁니다. 근데 동일 기간에 그 당시로는 같은 딱 경쟁자로 했던 이제 LG전자 비중은 그 당시는 1.7인가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은 1%가 안 되죠. 비중이 반토막 났죠. 네. 그러면 물론 얘도 올랐죠. 네. 시장만큼 오른 것만. 근데 비중이 빠졌으니 삼성전자 50배 오를 때 네. 여기는 그냥 한 5배 오르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올라서 가격 자체가 부담돼서 내가 이 주식이 대장 주식이라는 걸 아는데 그게 부담돼서 이 주식을 안 사고 다른 걸로 사시면 사실 큰 시세의 이 산업의 큰 시세는 먹을 수 없다. 그래서 그냥 항상 올라도 걱정해서 얹어 사요. 뭐 2차전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때도 그냥 정해진 그 대장주가 조정받을 때 계속 사 모으는 게 답이다. 내가 2차전지에 투자를 한다면. 네, 그렇게 저는 답을 드리죠. 대장주 얘기해서 그런데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대장주의 상승률과 사실 말씀하신 대로 주당 가격에 부담을 느껴서 네. 2등 주식이라든가 네, 동일 네. 산업 내에서 주당 가격이 싼 네, 주식을 네. 사는 편인데 네. 그럼 이게 좀 잘못된 걸까요? 사실은 그 섹터에서 대장주들은 1등 네. 주들은 사실은 좀 무겁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 네, 외의 그렇죠. 종목들 어떤 것들은 뭐 위험한 것도 있지만 네, 어떤 네. 것들은 뭐 이게 대장이 100% 가면 이거는 300%, 400% 가기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분들께서 네. 그러니까 언어가 저희랑 좀 다른 거죠. 펀드 매니저들이 보통 이제 시가총액으로 얘기하고 퍼 몇 배 이렇게 밸류에이션으로 얘기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A라는 주식이 퍼 한 7배인데 너무 싼데 근데 이제 그 A라는 주식의 그 지금 현재의 주당 가격을 보면 만약에 50만 원이다. 네. 그럼 저희한테 싼 주식인데 네. 개인분들을 볼 땐 한 주에 50만 원씩 하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저희는 한 7배면 너무 싼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개인 투자가분들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언어도 좀 다르게 소통을 하자라고 책에 써놓은 건 이유는
그런 의미죠. 이제 주식의 언어가 저희가 밸류에이션과 시총의 절대 규모를 네. 얘기를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 뭐 시가총액이 1조다. 네. 근데 그 회사가 순이익이 한 2천억 난다. 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PER, per valuation은 5배. 네. 한국 시장 밸류에이션이 10배 초반인데, 네. 그럼 싸다. 네. 시장 밸류에이션보다 반도 안 되는데 네. 매출의 그로스는 계속 한 20%씩 나와요. 그럼 너무 싼 주식이죠. 근데 액면가가, 그러니까 주가가 한 주당 50만 원이면 네. 개인분들은 비싸. 그러니까 네. 그 섹터 내에서 이등주라고 취급받아서 네. 시세는 사실 지금까지는 덜 났으나, 근데 뭐 한 주당 5천 원 하는. 근데 1등주가 갈 때 갑자기 뭐 A라는 주식이 뭐 하루에 한 5%, 6% 오를 때 네. 덩달아서 한 10%씩 튀는 이 이등주를 그냥 이거를 선택하시는 네. 그런 선택은 사실 좀 지나고 나서 보면 수익률에 별 도움이 안 되는. 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심리 때문에 네. 그 큰 가격을 가진 주식들이 액면 분할하는 거 아닌가요? 유동성을 좀 유입시키려고 네. 그런 것도 있죠. 왜냐하면 시장이 좋을 때 네. 사실 무상증자나 액면 분할이나 결국은 그거는 회사의 주가의 펀더멘탈에 변화를 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 미인대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무상증자를 해도 그냥 주식 수만 늘려주는 건데 네. 대신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네. 그러니까 나 좋은 기업이야. 그러면 내가 들어오기 좋게 풀어줄게.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하면 확 들어올 수 있죠, 돈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고 이제 당근을 던져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사실 정상적인 금융기법이죠.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재무 활동인 거고. 예. 그래서 대기업들은 뭐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선택을 하고 실제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이 저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그쵸. 지금의 이 고객 예탁금이 70조 시대령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건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제일 큰 종목이니까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듣기로 네. 삼성전자를 안 가진 펀드 매니저는 없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네. 삼성전자는 네. 결국은 시크릿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시크릿컬이 딱 네. 두 부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하나는 우리가 뭐 전통적인 제조업, 네. 뭐 철강, 정유, 뭐 화학, 뭐 이런 전통 제조업을 저희가 시크릿컬 하죠. 왜냐하면 사이클이 있는 산업들이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그냥 시크릿컬 업종이라 하는데 반도체도 당연히 시크릿컬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제조업의 사이클은 보시면 만약에 공급 트러블이 생겼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오른다. 네. 그러면 제품 가격 당연히 같이 인상시켜버리고 네. 그러면 그 기업의 매출이 느니까 실적이 잘 나온다. 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버려요. 근데 반도체 가격 상승 나오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안 오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소비처가 다른 거죠. 수요처가.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오르면 가격 저항이 생겨버려요. 네. 가격 저항이 생겨서 반도체가 좀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려버리는 액션이 나오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사실 산업의 지금 호황 상태가 되는 거니까 네. 좋아야 되는데 네. 오히려 안 나오고 반대로 가죠. 어떨 때는 막 너무 안 좋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되게 좋고 너무 좋아야 될 때는 오히려 안 좋아지는 그런 사클이 나와서 삼성전자 주가 보실 때는 결국은 시크릿컬이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건 시크릿컬입니다. 물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막 붙으면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아직은 뭐 전사사업부 기준 한 15% 정도밖에 안 되니까 물론 15%가 작은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 의미 있게 비중이 올라가는 과정인데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점수를 줬던 건데 올해는 원래 본업이었던 핸드폰과 반도체에서 힘을 좀 약간 약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주가는 또 잘 가다가 옆으로 기어버리는 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삼성전자 볼 때는 결국은 시크릿컬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물가, 고정가 같이 보셔야 되고 네. 최근에는 두 개가 같이 쭉 오르다가 네. 최근에는 고정가가 올랐지만 현물가 좀 빠져버렸어요. 소위 말하는 차트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네. 이걸 데드 크로스라고 하죠. 저희가 요게 났기 때문에 모멘텀이 지금 제어되고 있는 거죠. 현물가가 빠지고 있으니 고정가도 같이 빠져내려오겠네. 그러니까 고정가는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물량이기 때문에 대량 매물이 나가는 것들인데 현물가 빠지니까 얘도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들 요거 돌 때를 기다릴 거고 근데 이제 과거처럼 막 반도체 업체가 뭐 한 10명이서 경쟁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산업이 아니라 이제 구조조정이 많이 돼서 플레이어들이 한 두세 개밖에 없으니까 사이클들도 되게 빨리 짧게 끝날 겁니다. 실제 삼성전자 재고 뭐 한 7일, 8일밖에 안 되고
이거를 가져다 쓰는 뭐 아마존 같은 서버 업체들 재고 한 7주, 8주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균형이 좀 맞아지면 또 가는 거죠. 근데 재고라는 건 소진이 되면 재고는 떨어지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과정.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약간의 시간은 좀 필요하다. 근데 삼성전자가 본업 자체가 안 좋다라고 하지만 기대치보다 그냥 약간 좀 빠지는 거지 뭐 나쁜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환율이 도와주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잘 나올 겁니다. 그럼 남은 하나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익률도 높으면서 15% 비중이 계속 높아져 가느냐 이걸 관찰해야 되는 거고 원래 본업이었던 그냥 디램 쪽에서 이제 가격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수급 균형이 좀 맞춰지느냐 요거 좀 보고 계시면 사실 다시 또 작년 연말에 갑자기 움직이듯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뭔가 말씀 들어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옆으로 흐를 것 같지만 네. 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네. 막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지는 않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라는 게 사실 빠질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안 좋다 하면서 빠지는데 안 좋다라고 계속 그러지만 주가 안 빠지면 사실 팔 사람들 다 판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네. 안 팔고 나도 버텨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 시점이 되면 주식이라는 게 희한하게 네. 오르면 악재가 나오고요. 네. 계속 빠져 있으면 호재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국면이 언제인가만 이제 뉴스플로우 계속 체크하시고 네. 뉴스플로우 체크하실 때 가장 큰 트리거는 이 주가를 움직이는 키팩터들. 그게 뭐 사실 지금 제가 삼성전자는 시크리컬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네. 결국은 반도체 가격, 그다음에 투자 뉴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좌우를 할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시면서 보고 계시면 뭐 사실 손실이 났으면 추가 투자를 언제 할지 타이밍을 좀 잡아보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어차피 수익이 난 상태에서 나는 길게 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 네. 그냥 편하게 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예, 대안이에요. 이게 산업별로 사실 종목별로도 그 주가를 움직이는 키팩터는 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다 다르죠. 그거를 네. 이제 투자를 내가 산 그 네. 어떤 회사를 샀다면 네. 당연히 개인 투자자는 그걸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예, 되는 맞습니다. 거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는 반도체 가격 이런 걸 한번 네. 보시고요. 그 반도체 가격 이렇게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렇게 쳐보시면 이게 다 추세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각 포털 사이트의 금융 그 카테고리들 네. 그런 데서 보시면 원자재 가격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크게 네. 도움 되죠. 자, 시대 1등주 찾는 방법으로 톱다운과 이제 톱다운 위에서 이제 아래인 네, 거고 네. 바텀은 아래에서 위에 이제 접근법 네. 소개해 주셨는데 책에서 네. 좀 이거 어떤 개념인지 좀 상세히 좀 알려주신다면. 그러니까 탑다운은 말 그대로 이제 위에서 숲을 보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좀 전에 뭐 달러 인덱스의 흐름이 이러이러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GDP 비중 가지고도 말씀드렸고, 이제 그런 변화를 찾아내는 게 이제 탑다운 쪽에서의 네. 변화들인 거고요. 바텀업은 실제로 이제 아까 그 밸류 체인도 정해 놓고 있으면 종목은 결국 나오는 거고,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진짜 나한테 딱 맞는 내가 투자할 종목을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개별 종목은 결국은 그냥 그 기업을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 기업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여기에 소개를 해놨었는데, 네. 그게 이제 저도 지금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제 사수님들부터 이제 네. 다 전수 받았던 건데, 개별 기업, 그러니까 제가 탑다운은 앞에서 좀 길게 설명드렸었으니까, 네. 이제 개별 기업 설명은 뭐 제가 중간에 좀 전에 삼성전자 얘기할 때도 주가의 키팩터 네. 찾아내야 된다는 건데, 네. 이제 그게 뭔지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텀업 공부할 때 첫 번째로 회사 연역을 공부하자. 왜냐하면 회사 연역은 회사 역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회사가 뭐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탄생 스토리가 있고 네. 어떤 사람이 창업을 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보시다 보면 이 기업은 뭐 정말 기술자가 만들어서 이렇게 기술 오리엔티드 돼서 계속 커온 회사다. 네. 아니면 이 기업은 대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네. 특정 사업부가 분사해가지고 만들어진 회사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네. 주가의 연역, 주가의 흐름이죠. 네. 근데 주가의 흐름은 주가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주가의 흐름을 네. 보시면 네.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졌다가 뭐 이런 변곡점들이 계속 보일 겁니다. 그쵸. 그럼 우리는 요 왜 변곡점이 발생했는지만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상장한 지 몇십 년이 됐는데 우리가 몇십 년치 레포트를 다 볼 필요는 없고 이게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이 보여졌던 네. 흐름들, 그다음에 박스권으로 계속 옆으로 움직였을 때 그 네. 것들, 그 이유가 뭐지만 좀 찾아보시면 네. 주가 팩터가 나오죠. 그러면 그리고 이 방식은 사실 뭐 저희는 그냥 과거 레포트를 이렇게 유료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되는 건데 네. 그게 힘드시면 네. 그냥 구글링이나 뭐 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의 뉴스만 좀 찾아보셔도 네.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거 호재로 받아들여 가지고 주가가 올랐다. 아니면 이거가 악재로 작용해서 빠졌구나. 네. 그래서 1번 주가의 회사의 연역, 2번 주가의 흐름 딱 놓고 보면 이제 키팩터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 주식은 결론적으로 뭐 예를 들어 정해주면 유가가 오르니까 주가가 올랐구나. 네. 유가가 빠졌으니 주가가 빠졌구나. 뭐 이런 식이고 반도체 가격은 네.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또 당연히 반도체가 올랐으니까 빠졌다. 뭐 이런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제 디자인의 뭐 K5, 뭐 YF 소나타 이런 신차들을 냈는데 네. 마침 그러니까 생산 시설 증설을 쭉 해내면서 네. 신흥국 성장 때 이 역할을 다 해주면서 미국으로도 수출까지 새로 했기 때문에 재평가 받으면서 주가가 됐다. 뭐 이런 것들 다 파악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걸 찾아내면 우리가 약간 이분법적으로 사실 뭐 이분법적으로 좀 하는 건 좀 그렇지만 투자하실 때 약간 직관적으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답안지 같은 게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두 가지 요인을 좀 찾아내시면 특정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바로 이 기업은 딱 떠올리시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나만의 논리 구조를 좀 만드는 네, 거예요. 만드는 거죠. 네. 이 책에서도 나오는 그거 경기 회복에 따른 뭐 상승에서 네. 경기 회복이 나면 뭐 네. 그다음에 장기 금리 상승, 네. 그다음에 은행 순이자 마진 네, 상승하면 네. 그게 은행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네, 네, 그게 은행주 상승으로 이어질 네, 확률이 맞습니다. 높다. 네. 이런 거 비슷한 네, 거죠. 그런 식으로 쫙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의 뭐 자본금이나 주주 현황이나 이런 것들 좀 봐주고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비즈니스 구조. 그래서 사업부가 뭐뭐가 있는데 주력 사업부는 어떤 거다. 네. 그리고 회사 평균 뭐 이익률은 뭐 예를 들어 뭐 평균 마진율이 10%인데 주력 사업부는 이익률이 그보다 더 높더라. 네. 그러면 어디서 갉아먹고 있지? 이거 찾아해 보시고 그다음에 주력 사업부가 평균 전사 마진보다 좀 낮은데 네.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다. 그럼 그게 뭘까? 찾아보시면 후자 쪽인 얘기가 되면 회사는 더 좋아지는 방향이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투자할 방향성이 잡혔네? 라고 보시고 실적 추정해보고 실적 추정 가지고 제가 밸류에이션 뭐 복잡하게 하지 말라고 이제 개인분들 뭐 굳이 막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순이익이랑 그냥 시가총액 비교해 보셔서 거기서 나오는 그냥 간단한 밸류에이션 가지고 싸다, 비싸다 이런 정도 판단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나만의 목표가를 딱 정해놓고 그래서 그냥 이 정도의 업사이드가 충분히 보이니까 편하게 투자해보자. 그래서 주가의 높낮이를 잡아내보자. 그게 이제 바텀업에서 들어가는 방법이죠. 네. 지금 한마디로 지금 양측에 어쨌든 개별 종목이 있고 어떻게 보면 섹터가 있다면 이번에 출간하신 책 제목이 시대 1등주를 찾아라고 하면 어쨌든 그 큰 섹터 시대가 주는 흐름이 지금 저는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맞나요? 그렇죠. 시류 큰 물결 잘 타면 사실 제가 그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떠밀려 가니까 그러면 제가 실수를 조금 하더라도 그 물결이 제 실수를 커버해 줄 수 있거든요. 성장 산업에 있는 회사는 웬만하면 뭐 가급적 같이 가겠죠. 그래서 그게 그 선택이 가장 큰 포인트. 자, 그러면 먼저 뜨는 산업을 일단 파악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본부장님은 지금은 어떤 산업이 좀 뜰 거라고 보고 계신지. 그 아까 산업을 고르는 거는 아까 앞에서도 좀 나왔지만 갑자기 그 수출 데이터에 잡혔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수출 데이터에 갑자기 없던 섹터가 잡히면 그 무조건 새로운 성장 산업이죠. 아주 좋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뭐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정말 뭐 투자하실 때 시간이 좀 있으시면 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통계청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이런저런 데이터를 그냥 엑셀로 좀 보시다 보면 뭔가 나올 겁니다. 이제 그렇게 산업을 잡아내도 되고요. 좋습니다. 제일 쉽게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섹터 비중 말씀드렸는데 뭐 크게는 MSCI의 섹터 비중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뭐 긱스 기준으로 이렇게 섹터 비중이 있습니다. 그 섹터 비중의 변화를 한번 쭉 파악해 보시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만약에 1%짜리 비중이 갑자기 5%가 돼 있더라. 근데 계속 그럴 거 더 비중이 바뀔 것 같다. 그 산업은 제가 봐도 뭐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면에서 선에서 이 산업이 이까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거는 계속 한 10년 더 갈 것 같은데 라는 산업이 눈에 딱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섹터를 딱 골라내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부장님이 섹터는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사실 식상하지만 2차 전지 섹터랑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 미디어 컨텐츠 이런 것들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뭐 딴 것들도 다 뭐 저도 공감하는데 네. 인터넷 같은 경우 요즘 사실 규제 이슈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좀 출렁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다들 좀 많이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사실 그건 세계적으로도 규제 이슈 관련된 건 굉장히 많이 좀 그렇죠. 있던데 네. 이걸 잘 피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는 사실 나오면 대응의 영역이라서 우리가 뭐 정책적인 걸 항상 뭐 예고를 하고 뭘 하긴 하지만 네. 뭐 사실 주가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있어서 이제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또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사실 우리가 투자의 시기열이 너무 짧지만 않으면 우리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투자의 시기열을 보유하고 있다면 규제가 나온다는 건 이 산업이 계속 새롭게 막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없던 거에 대해서 그래도 정부가 교통정리는 해줘야 되는 네. 이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선상에서 뭐 사실 중국처럼 사익을 수취하는 뭐 그냥 그런 이슈가 아니라면 아니고 정말 이 산업이 너무 막 커지다 보니까 이해관계자들끼리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규제가 나온 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자정작용인 거죠. 길게 가기 위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규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고 네. 보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항상 우리의 바람은 그냥 매일 올랐으면 좋겠지만 저점이 계속 높여갈 수 있냐. 네. 주가의 저점이 계속 높아서 장기 시기로 갈 수 있냐. 네. 그 판단만 그때 계속 하시고 네. 그거에 맞춰서 나의 투자 비중도 계속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꼭 한 종목 몰빵 안 하고 이제 시대 일등주를 몇 개를 골라놓고 네. 제가 서두에도 한 3-4개 정도를 잘 비중을 계속 바꿔가면서 네. 투자를 하시면 뭐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도 네. 다른 주식들이 이걸 커버해주면 네. 내 계좌 손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규제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악재일 수 네. 있지만 네.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산업이 지금 너무나도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네.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그냥 교통정리로 좀 네. 생각하면 네.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좀 네.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급락이 나온다는 건 사실 그 전에 급등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미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네. 이 규제가 나오면 제가 좀 전에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대응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내가 가진 걸 정말 여기서 끝낼 거냐, 소위 말하는 여기서 지져줄 거냐, 아니면 여기서 물타기를 더 할 거냐, 뭐 이런 선택인데 대응이기 때문에 만약에 먹은 상태면 모르는 뉴스가 나오고 내가 판단이 안 되면 일단은 줄여놓고 가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야 저희가 챙겨놔야 그 다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카카오 같은 게 너무 잘 가다가 네. 갑자기 하루에 뭐 한 10%씩 벙벙 이렇게 빠지는 날에는 규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그거에 맞춰 대응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뭐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르겠다. 더 나올 것 같다. 근데 지금 나온 규제도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수익이 나인 상태면 일부 수익을 차익 실현하시고 네. 오늘 10% 터지는 거는 아깝지만 그동안 번 게 있으니까 그렇죠. 챙겨놓고 좀 더 지켜보시다가 네. 주가라는 것도 제가 아까 모든 것은 가격이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적정 가격 이하로 빠지면 또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다 주가도 보면 이렇게 가다가 다 항상 횡보 구간이 나오고 힘을 응축하고 이제 다시 반등을 준비하고 사실 사람이라는 게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위기는 극복하려고 하는 거고 그건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때에 맞춰서 저희는 다시 투자 비중을 높이고 하는 그 과정을 계속 성장산업 투자하실 때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이런 과정을 계속 무한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도 그렇고 2차 전지도 보면 뭐 사실 지금 너무 시세가 좋아서 그렇지 올해 초에 보면 2차 전지 누가 샀습니까? 또. 그렇죠. 네, 작년까지 엄청난 시세를 뿜었고 올해는 뭐 기술이 바뀐다더라. 중국 기업들이 치고 온다더라. 폭스바겐이 뭐 한다더라. 네, 그리고 자체적으로 만든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가도 안 됐거든요. 그러다 시간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자체적으로 하긴 해도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말들이 다 맞지만 일부분이더라. 결국은 이 원래의 대세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가가 또 언제 그랬냐면서 다 신고가를 또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도는 것도 아니고 정말 폭등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카카오 이해, 그다음에 2차 전지 이해를 통해서도 보면 되는 산업은 정말 장기로 길게 갈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과정을 계속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되는 산업인지 아닌지를 항상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내에서 큰 주식, 1등 주식을 사셔야 이렇게 막 급등락할 때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그리고 좀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지 너무 막 벌려놓고 있으면 이건 사실 다 커버할 수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시대 1등주로 선택적으로 압축 투자를 하시는 거를 항상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한테는 좀 제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 되는 산업을 이제 우리가 한눈에 좀 볼 수 있게 본부장님이 책에 이미지도 넣었던데
본부장님이 이제 직접 쓰시는 HTS 화면이 책에 예.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이제 어떤 사람이 좀 강세인지 좀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이미지 뜨고 있을 건데요. 네. 실제로 좀 어떤 건지 한번 가볍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따라하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또 팁도 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 그러면 이게 네. 사실 모든 HTS에 다 기능이 있습니다. 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좀 될 뿐이지. 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렸던 것 중에 산업별 밸류 체인을 네. 계속 정해야 된다였었고요. 그러면 이제 제일 심플하게 저는 뭐 사실 전체 포트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한쪽은 뭐 IT, 그 다음에 뭐 이제 은행, 뭐 철강 이런 섹터별로 쭉 해놨습니다. 섹터별로 해놨고 특정 새롭게 생긴 섹터들, 사실 없다가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 뭐 2차 전지는 사실 새롭게 만들어진 섹터도 사실은 그런 것들도 이제 순서대로 쭉 해놨는데 밸류 체인대로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차 전지다라고 하면 이제 SDI, LG화학, 뭐 SK 네. 이노베이션은 대장주들 역할이고, 이거는 이제 모듈을 만드는 완제품의 기업들이죠. 그 밑은 이제 여기에다가 재료를 대는 뭐 LNF, 에코프로 뭐 이런 기업들 쭉 이렇게 해놨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래비를 세워서 정리를 하시면 화면을 딱 보다 보면 어느 날은 빨간 부분 여기 부분이 빨갛고 어떤 부분은 여기가 빨갛고 막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움직이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섹터의 맵처럼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계속 여기 이쪽 부분이 안 좋네. 그러면 제 기준에서는 IT가 안 좋구나. 밑에가 안 좋으면 철강, 뭐 화학 이런 게 안 좋구나. 이쪽이 좋으면 성장주들이 좋은데 뭐 이런 것들이 눈에 계속 보일 거거든요. 네. 그거를 계속 그 나래비를 세워 놓으시고요. 근데 여기 책에는 안 적었지만 적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옥석 가리기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옥석.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놨지만 이게 답이 영원할 수는 없고, 그쵸. 왜냐하면 기업은 계속 바뀌고 시장도 계속 바뀌니까 나래비는 지금 기준에서는 이 나래비가 정말 우선순위대로 적어놨지만 밸류 체인으로 적어놨지만 조금 있으면 새로운 기업이 더 경쟁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기존의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는 계속 기업 미팅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서는 이 종목이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이제 밑에 칸으로 내려버리고 그다음에 지금 되게 힘있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이제 뭐 한 몇 달 뒤면 이 기업이 더 치고 올라올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위로 올려놓고 그렇게 밸류 체인 순서대로도 정리하시면서 나의 매매 순위, 우선 순위대로도 좀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게 쉽고, 개인 투자가분들은 전 섹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테마별로도 정리를 하셔도 뭐 2차 전지 테마, 컨텐츠, 뭐 미디어, 뭐 아니면 뭐 리오프닝 뭐 이런 식으로 뚝뚝뚝 해놓으셔도 사실 매매하실 때 되게 편하죠. 그렇죠. 이게 한눈에 딱 보이면 어느 게 좀 잘 되고 있는지도 보일 거고. 네네, 맞습니다. 이게 산업의 흐름이 같이 보이면서 대장주가 움직이냐, 중소형주가 움직이냐, 요까지는 뭐 매일 보시다 보면 한눈에 바로바로 보이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 중에서도 아까 내림차순이라면 어쨌든 그 대장주 밑에 중소형주는 좀 밑에 있을 테니까 걔네들은 또 움직이는 게 보일 거고. 그럴 때 만약에 뭐 모든 섹터가 대형주가 안 되고 다 밑에 중간 이하가 된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코스피는 쉴 때 코스닥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까지 같이 좀 해 보실 수 있고, 코스피 쪽이 쉬는데 외국인 수급이 잘 안 도와줘서 지금처럼 지루한 코스피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사실 지금 종목은 또 다 되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 다른 데서도 보면 지수가 갇혀 있더라도 미니멈으로 종목 장세는 된다. 근데 확산되면 다 같이 될 수 있는 장이다. 근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이 지독히 안 돼도 또 반도체 재료주 이런 것들은 또 의외로 급등한 주식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들은 또 그쪽으로 대응하는 게 이 시세판을 보다 보면 이쪽 섹터의 흐름이 지금 이렇구나. 그다음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도 이렇구나를 파악하실 수 있게, 한눈에 볼 수 있게 가장 심플하게 이제 본인의 캐파에 맞게 정하시면 되죠. 본부장님 밑에 이제 부하 직원분들,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 같은 분들 아니면 인턴 사원분들 들어오면 본부장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을, 그런 투자법을 따라하게 시킨다고 제가 들었는데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런 걸 좀 쉽게 따라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 가장 큰 목적이 그냥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냥 인터넷 포털 사이트만 잘 찾아도 저희 인턴 레벨에서 그 레포트를 작성하는 수준만큼은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이제 저걸 적었던 거거든요. 실제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었고 사실 이거는 노력이고 어차피 그게 답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름의 방식대로 이제 제가 여기서 알려드렸던 방식이
이외에 본인한테 좀 더 이게 맞겠다. 네. 아니면 또 전문가들 많으시니까 그분들이 쓰시는 방법이 뭐가 있으면 네. 뭐 튜닝을 해서 이제 좀 더 쓰면 네. 되지 않겠냐인 거고, 레포트라는 게 사실 거창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그냥 뭐 연역 같은 거 그냥 사실 컴퓨터로 캡처하면 하는 거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름의 의미, 그러니까 내가 투자자인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만 정확하게 딱 나열이 되면 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도 이제 제 나름의 결론을 내리지만 이런 뭐 레포트를 적당히 쓰셔서 결론을 확실하게 낼 수 있는 논리가 앞에 전개되게 하면 뭐 나중에 보면 내가 주식을 맞추기 위해서 논리를 짜맞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내용들을 정말 그냥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 말이 맞네라고 되면 이거는 강화될 수 있는 거고, 이 얘기를 옆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를 좀 하시다 보면 내 논리가 옆에 투자자들보다 이기면 그 주가의 시세는 결국 나의 논리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저 혼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 뒤에 나 모르는 정말 수많은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투자하는 건데 네.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직관적으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라는 논리만 내 레포트에 정리가 잘 돼 있으면 네. 사실 제가 확률적으로 50% 이상의 확률로 이 종목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클 겁니다. 그럼 이제 주도주 쉬어갈 때 네. 대안주로 네. 수익 내는 법도 좀 책에 이야기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이제 이거는 사실 뭐 펀드 매니저들이 네. 그 포트폴리오 이제 비중 조절할 때의 좀 네. 그런 형태인데 예를 들어 가장 이분법적으로 다들 많이 말씀하시는 게 성장주, 가치주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물론 저는 이 단어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실적 성장주를 사시라 그러지 성장주냐 가치주냐라고 하지 말거든요. 가치주여도 실적이 성장하면 사시면 돼요. 수익이 나니까. 네. 그래서 아까 김 작가님도 제가 뭐 금리가 오르면 어떠하다가 이제 은행 오른다 뭐 이런 네네. 식으로 하시듯이 지금 제일 최근에 저런 게 있죠. 사실 어제 새벽에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을 네. 보면 금리가 너무 올라서 성장주가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금리가 오르니까 오히려 그쪽 관련된 뭐 인플레에 대비해서 뭐 금융주도 오르고 뭐 원자재 가격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을 좀 가지고 있으면 지금 뭐 너무 급등한 종목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너무 급등해서 좀 불안하다 그러면 사실 다 팔 필요 없이 네. 수익금이 좀 있을 거니까 네. 그 정도만 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원금은 두고 네. 수익 난 것만 빼면 사실 마음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챙겨놓은 거를 밑에서 올라오는데 이 주도주가 너무 명확해서 움직이지도 않던 얘네들이 뭐 지금 같으면 뭐 은행 같은 것들 네. 네, 그런 것들이 뭐 금리 오르고 실적 좋다 하니까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모멘텀이 없다가 네. 금리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제공이 돼주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면 실적도 좋고 밸류에이션도 싸니까 투자하면 적당히 얘들이 쉴 때 네. 여기에서 잠깐 갔다 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항상 제가 아까도 바텀업에서 이 종목의 그 직관적인 답지를 정해놓으라 라고 한 게 그냥 이 주식은 유가가 오르면 오르는 주식, 이 주식은 금리가 오르면 오르는 주식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으면 내가 가진 많은 이런 실적 성장주가 잠깐 쉴 때 네. 먼 거 좀 챙겨놓고 네. 매니저들은 전문용어로 이걸 헤어컷이라 하거든요. 오른 거 요만큼 중간중간 좀 쳐내는 걸 이제 헤어컷이라고 하는데 헤어컷해서 생긴 이 나의 순수한 수익들을 밑에서 오르는 지금 순간 잠깐 도망갔다 올 수 있는 그 섹터로 네. 또 사놓으면 네. 여기서 또 수익 이건 좀 짧은 구간의 소위 말하는 트레이딩이죠. 그걸 먹고 좀 내놓고 또 기다리면 물론 이제 성장주는 그 사이에 또 약간의 조정이 네. 나와 있겠죠. 네.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더 사든지 네. 아니면 새로운 종목 발굴한 걸 또 사든지 할 수 있는 나의 버퍼가 더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네. 이제 그 작업을 하자가 이제 대안주를 계속 골라놓고 대안주 그러니까 대장주 안 갈 때 소위 말하는 손가락만 빨고 기도만 하고 이런 거 말고요. 네, 그거 말고 네. 그래도 뭔가를 하고 있으면 투자자가 마음이 되게 편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작업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 수익이라는 게 결국 이제 주식을 팔아야 네. 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사는 건 잘 사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좀 파는 걸 못해서 네, 이 주식 계좌가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약간 사이버 머니처럼 네. 이게 내 돈인가 네, 그냥 네, 주식이 사이버 머니인가 네. 싶을 때가 있는데 목표가 설정하는 법이라든가 좀 차익 실현하는 법을 좀 더 네. 혹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래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연장선에서 네.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목표가를 잡아야 되고 네. 대신에 밸류에이션을 되게 직관적으로 하자라고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뭐 소재 업체다. 네. IT 소재 업체인데
IT 소재 업체들은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한 15배 정도 주죠. 퍼 기준으로. 근데 지금 만약에 이 기업이 10배다. 네. 그러면은 뭐 10배여서 시가총액이 1조다. 이거 예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시가총액이 1조인데 순이익이 1,000억이 나와서 네. 퍼 밸류에이션이 10배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이 기업이 내년에 영업이익은 한 1,500억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이제 10배가 아니라 6배 정도 되죠. 6배, 7배 사이가 되는데 원래 재료업체 이 산업은 15배를 준다 그러면 지금 10배 기준에서는 50% 업사이드가 나오지만 내년 실적 기준으로 하면 거의 10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아,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여기서 100%,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50%. 근데 지금 여기니까 네. 그러면 최악의 경우도 만약에 가정을 해서 실적이 역성장할 수 있을까 또 판단해 보시고 근데 사실 이런 기업들은 역성장하진 않거든요. 뭐 역성장 없다라고 하면 지금 기준에서 빠질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목표가가 올해 기준으로 50%, 내년 기준 100%면 여기서 빠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고마운 일이죠. 그럼 그것도 사들어가면 네, 그런 식으로 나의 목표가를 통해서 내가 네. 주가를 맞추는 구간에 있어서 네. 높낮이를 맞춰놓고 계시면 네. 요 구간구가 만약에 그러다가 정말 원래 예상대로 좀 빨리 한 50%훅 나버렸어요. 네. 나면 이제 고민하셔야죠. 뭐냐면 수익이 났으니까 올해 거 기준 50%인데 나는 이걸로 만족할 거냐? 그럼 사실 파시면 되는 건데 네. 나는 더 기다릴 수 있어. 그리고 내년 실적도 한번 보고 싶어라고 네. 하면 50%라는 수익이 있으니까 뭐 적당히 원금 남겨놓고 뭐 이익금만 좀 빼놓고 가시던지 아니면 완벽한 승수 효과를 위해서 그대로 들고 가시던지 하셔서 50%를 더 누려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그 구간마다 요 가격이 나한테 어떤 의미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50% 또는 100%를 먹을 수 있는 게임이라면 50% 난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한 50% 더? 뭐 요 정도니까 네. 그럼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목표가 근접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때 오를 때마다 조금씩 아까 말씀드린 헤어컷을 조금씩 하고 있었으면 이건 오를 때 방식이에요. 네. 파는 방식. 오를 때 헤어컷을 조금씩 해내면 투자 비중은 같고 네. 수익률은 계속 쌓여 있지만 네. 실제 보유하고 있는 주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쵸. 그럼 나중에 내가 정말 팔고 싶을 때 보면 정말 몇 주 안 남아 있어요. 네. 그럼 가볍게 던질 수 있죠. 그리고 가볍게 던질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수익이 나 있으니까. 그쵸. 먹은 걸 팔 때는 쉽게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했던 주식이 급락하는 건 모두가 먹었기 때문에 해피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던져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변동성이 커지는 건 네. 유통 물량도 당연히 줄어들지만 다 좋아서 샀으니까 줄어들지만 먹었기 때문에 쉽게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반대로 우리는 그 과정 내에서 조금 팔아왔다면 네. 먹었을 때 팔기가 좀 쉬워지는 거고요. 네. 반대로 내가 이제 손실이 났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방식대로 목표가를 잡아보는 거죠. 네. 샀을 때는 이러이러한 정보에 의해서 내가 이런 목표가 나온 줄 알고 샀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안 나오더라. 그리고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더라. 라고 하면 사실 계산 잘못한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월스트 케이스로 안 좋은 가정을 또 해가지고 계산했을 때 지금이 적정 주가네 라고 하면 사실 팔아야죠. 손실 보고라도 팔아야죠. 그래서 이게 업사이드가 나오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네. 시간적인 측면에서 주식은 제가 아까 높낮이도 맞춰야 된다 그랬지만 기간도 맞추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정 마이너스 난 상태로 갈 수는 없는 거고 사실 그러면 되게 괴로운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아닌 거는 빨리 끊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로스 컷이라고 하잖아요. 손실을 그냥 빨리 하고 다른 용어로는 스탑 로스, 손실을 멈춰버린다. 그런 거는 정말 기계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 매니저들도 주식 좋을 때 다 사서 네. 손실 날 때 있거든요. 네. 많이 납니다, 사실. 그렇죠. 저도 한 10종목 사면 한 3-4종목 마이너스 납니다. 근데 얼마 빨리 잘 끊어내느냐. 그리고 마이너스 났을 때 새로 판단했을 때 추가 투자를 해서 성과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면 정말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빨리 정리하시고 다른 걸로 하는 방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분들이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 제일 쉬운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를 때마다 내 목표가 근접 아니면 뭐 10% 범위 내에 뭐 본인이 구간을 정하셔서 오를 때마다 적당히 계속 차익 실현해 기계적으로 나가는 거고 마이너스 났을 때는 손실의 감내폭 딱 정해 놓으시고 넘어서면 그냥 무조건 매도하시든 아니면 다시 판단해 보셔가지고 이제 할 수 있다 아니면 노답이다 라고 정해지면 그거에 맞춰서 뒤도 안 돌아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좀 냉정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 기회비용도 저희가 줄이고 투자 수익도 확보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네. 손실은 적게, 네. 이익은 크게. 네. 주식이 사실 제가 서론에 한번 적었을 텐데 네. 개인 투자가분들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주식 짝사랑하시는 거거든요. 네. 주식 그렇죠. 그 주식에 대한 좋은 의견 가지고 있으면 유튜브에 그 주식 안 좋은 얘기하는 게 있으면 막 악플 달래요. 그러니까 짝사랑하시는데 정작 그 주식은 내가 이 주식 그렇게 열심히 사서 마음 졸이고 있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아무도 모르죠. 네, 그 주식은 무생물인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좀 가감하게 결단을 좀 하시는 게 있습니다. 야, 짝사랑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참 짝사랑은 힘든 것 같아요.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과거에? 저는 짝사랑은 안 해봤는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희가 저도 회사에서 가끔 하는데. 아니요, 주식 말고요. 아니요, 실제 없었어요. 네, 실제 없었고. 이야, 좋아하면 다 좋아해줬어요? 상대방들이? 아니요, 저는 그냥 그런 적 별로 없었는데. 아, 상대방 좋아한 적이 없어요? 아, 연애를 이렇게 했어도. 네. 저는 그냥 저희 와이프랑 결혼해서 한 게 다라서. 아, 역시 바로 정답을 얘기하시네. 그래서 다른 케이스가 별로 없어가지고. 있었으면 뭐. 저는 20대 초반, 중반에 짝사랑 많이 해봤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번외로 저희 매니저끼리, 저희 회사끼리 뭐 농담할 때 저는 이제 눈치 없이 짝사랑하는 매니저. 그러니까 실제 연애를 짝사랑하거나 아니면 차이고 오는 매니저. 는 주식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식 말고 이제 연애를 할 때 그렇게 하는 분이 주식하면 좀 힘들다. 그리고 차일 것 같으면 미리 차고 오라고. 그게 주식으로 치면 손절매를 미리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 눈치도 없으면 주식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사실 주식 매매, 주식 투자의 인생사가 다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비유하려고 짝사랑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제 아는 슈퍼개미분도 항상 막 텐베거 종목들이 몇 개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어떻게 이게 몇 개씩 있냐고 하니까 본인은 100%가 되면 원금을 뺀대요. 그래서 나머지를 계속 냅두는 기다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 편하게.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그거죠. 그렇죠. 그게 심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만약에 개인 투자가분들 종목을 10개, 20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3, 4 종목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수익 나는 것들이 있으면 원금을 꾸준히 이렇게 단계별로 챙기시다 보면 예수금의 돈이 쌓여가잖아요. 그래서 되게 뿌듯한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있으면 나머지 2개 종목이 잘못됐을 때 잘못된 종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나한테는 이 무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 주식이 오를 때,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 많이 하시는 게 시세만 놓고 판단하시거든요. 주가가 오르면 좋은 주식, 주가가 빠지면 나쁜 주식. 그러니까 근거는 없어요. 그냥 빨간색이니까 좋은 거. 기분 좋죠. 그냥 그게 투자의 다예요. 그래서 빨간색이면 오히려 더 사시는 거죠. 아, 이 주식이 오른 주식이 맞나 보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빠질 때 사야 되거든요. 빠질 때 사서 오를 때 파는 건데 오를 때 따라 사서 빠질 때 같이 손절을 치는 그런 반대 형태를 되게 많이 보이시는데 그게 시세를 보고 현혹되지 않으려면 뭐 그런 공부의 내용으로 내가 나만의 목표까지 잡아내고 그리고 그 주가를 기다릴 수 있는 나의 구간도 결정을 하셔서 주가를 가로와 세로를 같이 그 두 가지를 다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 정도 목표를 이 정도 기간으로 투자하겠다 하는 걸 잡고 들어가셔야 투자하실 때도 잘 차익 실현할 수 있고 손절을 칠 때도 과감하게 바로 액션을 할 수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대안주를 계속 찾아내면 예수금에 쌓여있는 일정한 수익금들이 그 새로운 주식으로 또 돌아가는 선순환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방금 본부장님이 이제 뭐 3, 4개 종목 그렇게 많은 종목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책에서도 제대로 이해하는 기업 10개만 있으면 평생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소수 종목을 잡아야 된다는 건데 그 10개든 5개든 어쨌든 그거는 당연히 뜨는 산업, 되는 산업에 있는 걸 잡아야 되는 거겠죠? 뭐 그게 가장 크게 확률적이 높고 되는 산업이 되면 오히려 그게 확률적으로 더 높은데 저는 이제 성장주라고 하면 저는 꼭 앞에 붙이는 말이 이제 실적 성장주라고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산업에 있어도 실적 안 오르는 종목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 올라주면서 나의 체력, 그러니까 그 기업의 펀더멘털을 증명해주는 기업이 가장 중요한 거고 재무제표 잘 보시면 매출의 성장률을 우리가 항상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순서대로 놓고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인데 밑단으로 내려올수록 증감률이 더 커지는 기업들. 예를 들어 매출액 증감률은 10%인데 플러스 10%인데 이익 증감률은 20%다. 이 기업은 매출 성장하는데 이익률도 같이 커지는 기업이죠. 이런 것들이 진짜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계속 관련된 주식들인 거고요. 왜 몇 개로 압축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제 돈이 100%가 있는데 1%를 산 주식이 만약에 100%가 났어요. 그러면 이 한 종목의 저 계좌의 기여 수익률은 1%죠. 그쵸, 1%밖에 안 됐으니까. 1%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 30% 있는 주식이 있다. 근데 그 종목이 20%가 났어요. 그러면 계좌 수익률은 6%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무리 막 작은 종목 팍 펼쳐서 막 더블 나다 쳐도 확실한 종목을 굵직하게 사시는 수익률을 못 이겨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투자의 달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그 우리가 아는 뻔한 그 주식을 왕창 사서 한 3, 4년 있다가 어마무시한 절대 금액으로 엄청난 돈을 회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라서 그리고 종목이 너무 많으면 신경이 분산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한두 종목 있으면 그 두 종목이 뭐 매일매일 나쁠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추적도 가능하고. 네, 추적 가능하고. 근데 본인의 뭐 우리가 본업도 있고 투자도 해야 되는데 뭐 갑자기 내가 종목을 한 10개, 20개씩 갖고 있다. 그 종목을 다 팔로우 할 수 없거든요. 그냥 그 말인즉슨 그냥 듣고만 샀다라고만 생각하셔도 개인 투자가분들은 사실 그게 진실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 확실한 종목으로 압축시켜서 그리고 대장주들을 찾다 보면 당연히 그 주식은 좀 자신 있게 더 많이 사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져가시고 유형별로 투자도 유형별로 좀 많으신데 뭐 길게 뭐 나는 올해 연초에 사놓고 내년 초에 볼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성장 산업 몇 종목 툭툭 사놓고 그냥 여행 다녀오시고 뭐 그러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도 나는 정말 매매 열심히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포트의 반은 뭐 되는 이런 대장주들 해놓고 나머지 반은 뭐 계속 다 쫓아다니실 필요 없이 그냥 턴어라운드 하는 산업 몇 개 딱딱 골라서 턴어라운드 하는 산업에서의 대장주를 과거에 이 정도가 정상이었는데 너무 안 좋아져서 이까지 빠졌던 주식이 턴어라운드가 확실하면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는 그 주식을 이만큼 폭으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게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근데 사실 안 좋았던 게 올라가니까 실적은 좀 뒤늦게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좀 짧게 매매를 하셔야 되니까 매매하는 재미도 좀 같이 곁들이시려면 이렇게 두 축으로 가져가시고 대신에 종목은 최대한 줄여서 가져가시면 계좌 수익률이 한 종목 몰빵 치는 거 아닌 이상 결국은 이것도 포트폴리오고 아무리 종목이 적더라도 그러면 개별 종목당 기여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기여 수익률을 좀 그 확률적으로 높여가고 기여 수익률의 규모 자체를 키워가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게 이제 제가 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본부장님 직업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긴 게 펀드 매니저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펀드 매니저 상도 최근에 이제 많이 받으셨고 이제 실력이 있으시고 직급도 좀 높으신 편인 거잖아요. 17년 차 되셨으니까 그럼 이제 그동안 신입 직원도 채용해 보시면서 이제 많이 길러보고 하셨을 텐데 처음에 들어왔는 펀드 매니저가 일을 못한 분이 나중에 일을 잘하는 케이스가 있나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처음에 일을 잘하는 친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중에도 계속 잘할 것 같은데 추세라는 게 저는 있을 것 같고 재능감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처음에 들어왔는데 일을 되게 못했는데 뭐 잘하는 케이스가 많은지 뭐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모든 게 DNA가 좋으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DNA가 좋으면 그런데 사실 주식은 훈련은 일정 수준 되긴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이런 제가 막 여러 가지로 뭐 하는 방식의 루트를 거쳐서 산업의 공부를 시키고 그 산업 공부가 끝나면 그 산업에 속한 종목 공부를 시키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숙달이 되니까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한계는 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투자라는 게 직관적인 감각과 약간 좀 센스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마지막에 지금 차이가 나죠. 근데 그럼에도 공부라는 걸 하면 그리고 이걸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놓으면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의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니저는 만들어집니다. 한마디로 뛰어난 매니저 되긴
쉽지 않은 것 같네요. 한마디로 처음에 일을 못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잘하는 사례는 거의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결국은 배팅의 영역이 마지막에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발굴한 종목에 대해서 결론은 딱 똑같이 만약에 났다 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마지막 결국 선택 그 순간에는 매수와 매도의 그 순간에는 배팅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배팅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특정 종목을 어떤 친구는 자기 포트에 30%를 지를 수 있으면 어떤 친구는 뭐 5%밖에 못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들이 누적돼서 나중에 수익률의 성과로 확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유전자적인 게 좀 작용한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질문이 왜 생각났냐면 이제 펀드 매니저 직업이신 것도 있는데 책에 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본부장님 직원을 많이 채용하시는데 스펙만을 보고 채용하진 않았지만 채용하고 보면 명문대 출신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게 저도 좀 살아보니까 약간 좀 공감 가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있더라고요. 저희는 뭐 학교별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 요즘에는 주식 동아리들이 꽤 많아서 맞아. 그 투자 동아리에다가 저희는 신입사원 채용이 아니라 인턴십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다 보면 요즘에는 결국은 그 동아리의 회장 출신, 현직 회장들이 이상하게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직 회장이 그 아무리 투자를 좀 더 잘하는 확률이 높은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취업 시즌도 된 거고 그 친구들은 그래서 보면 레포트나 이런 걸 저는 딴 거 안 하고 그냥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본인이 썼다고 생각하는 가장 좋은 레포트 그런데 그거는 그 전날 알려줘요. 쓸 시간을 안 주죠. 본인 실력만을 쓸 수 있게. 그래서 다급한. 그래서 시간을 안 주고 그냥 바로 들고 올 수밖에 없는 시차를 말하면서 그걸 좀 가지고 와라 하면 이제 저희가 그걸 보고 출연해줘. 그러면 이제 레포트 일단 보면 대충 알거든요. 저희 매니저들은. 그래서 출연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상하게 동아리 대표들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면접 보고 해서 이제 한 2명을 인턴으로 뽑아가지고 3개월 정도 물론 저희는 전환직으로 전환 가능직으로 이제 해보면 그 과정에서 계속 이 작업을 시킵니다. 산업 레포트 발표시키고 거기에서 대표 외국 기업 발표시키고 한국 대표 기업 발표시키고 계속 발표시키거든요. 심지어 어떨 때는 투자 의견을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거는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롱이죠. 이건 팔아야 됩니다. 이건 숏입니다. 여기서 공매도를 사야 되는 종목이다. 이런 의견이 전혀 안 나오는 완전 어정쩡한 종목까지도 레포트를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갖고 오는지까지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 그 친구들은 되게 명문대여서 그런다기보다는 그거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몰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예전에 인턴은 정말 알려줬어야 되는데 요즘의 인턴들은 완전 그냥 한 1년 차 신입사원급들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돼 있어서 레포트 쓰는 훈련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러요러한 산업에서 요런 포지션에 있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 변화가 요런 게 있는데 이 변화에 시뮬레이션을 요렇게 해봤더니 요러요러한 목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요러 시나리오에 될 것 같으니 이 기업은 매수입니다. 아니면 매도입니다. 라는 의견을 쫙 써내거든요. 그러니까 요 훈련들이 동아리 출신들이 웬만하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서울대도 아니고 저희 팀장도 서울대도 아니고요. 서울대 아닌데 요즘에는 보니까 물론 S자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래도 한두 명씩 계속 취업하는 거 보면 아니 그렇게 집중적으로 학교 시절부터 준비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아무래도 잘 하고 있고 훈련된 친구가 회사에서 기회를 줬을 때도 빛을 발휘하는 거겠죠. 그리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했던 거고 그리고 자기가 몰랐던 재능이 대학교 동아리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훈련이 돼서 이제 표출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학생 때부터 투자 동아리에 들어가서 공부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남들은 뭐 다른 여행 동아리, 뭐 맛집 맞습니다. 동아리 되게 많은데 사실 재미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건 그거죠.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으로 아니면 소액으로 자기들끼리 동아리에서 투자해본 거 경험으로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 실패한 투자 경험이 없을 거거든요. 그 친구들은 실전에서 이제 돈을 주면 이제 그날부터 잠 못 자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현직 펀드 매니저 분이시니까 제가 책을 좀 많이 보니까 이 지수를 이기는 펀드 매니저가 흔치 않다. 여러 자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계시는 분 입장에서
그게 자료가 잘못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이 만약에 지금 내 실력이 굉장히 초보 시절이라면 네. 어설프게 자기가 공부해서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오렌 버핏이 말한 것처럼 그냥 네. 인덱스 지수를 따라 사고 네. 실력이 쌓였을 때 섹터로 네. 가고 더 쌓였을 때는 개별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는 뭐 사실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바꾸시면 되는데 네. 보통의 경우 이제 신문지상에서 네. 저희가 뭐 펀드 수익률이 시장을 못 쫓아간다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공모 펀드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맞나요? 일단 그거 맞나요? 올해 같으면 정말 다 이기기 힘들죠. 네. 근데 저희는 그런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자신감.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네. 지수를 추종해야 됩니다. 그 펀드들은. 그러니까 인덱스라는 게 정해져 있고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벤치마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벤치마크의 복제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BM 펀드, 그다음에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각종 그런 1인 연금 펀드들은 시장 추종을 보통 한 90% 이상은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룰마다 좀 다르지만 대략 한 90% 정도는 항상 복제를 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을 90% 해놓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기교를 부려서 수익을 더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올해처럼 종목은 되는데 시총 상위주,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빠지면 네. 비중은 이거는 일정 수는 가져가야 되는데 딴 데서 수익이 안 내고 여기서 계속 빠져버리고 이렇게 네. 하면 시장 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과감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전자를 안 산다거나 네. 폰트에서 비중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다면서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룰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BM 펀드는 그렇고요. 저희처럼 헤지 펀드들은 사실 그 룰은 없습니다. BM을 복제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아닐 때는 확실하게 비어가고 맞을 때는 맞춰가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완전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들인 거고 일반 공모 펀드가 이제 보통의 신문에 나오는 기준적인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그런 이슈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좀 보시고 그래서 나는 그냥 시장을 추종하겠다. 그래서 나는 시장 수익률만 나오면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은행 예금 이자보다 조금만 높으면 되시는 분들인 거죠. 그런 분들은 그냥 그런 펀드를 해서 뭐 올해 우리나라 시장 뭐 오늘까지 하면 코스피 한 8% 정도 올랐으니까 왜 나 연간 8% 수익률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펀드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래도 나는 10% 넘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좀 더 액티브한 펀드를 찾아서 가시면 되고 네. 뭐 이제 더 과감하게 이제 또 헤지 펀드 하셔도 되는 거고 네. 뭐 이런 유형들이 있죠. 예. 공모 펀드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펀드를 잘못 운영하고 이런 것보다 네.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네, 네. 한쪽에는 어쨌든 구조적으로 네. 실제로 그걸 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게 있긴 하네요. 일정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현재 코스피로 보는 우리나라 좀 시향 네. 펀드 매니저님 좀 어떻게 네. 보시는지 궁금하고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좀 네. 오를 수 있다고 또 보시는지. 코스피가 지금 네. 올해 내도록 이제 너무 좁은 박스권에 갇혀서 그렇죠. 투자자분들을 매우 네. 지치게 하는 저희도 지치고 네. 지수가 사실 안 오르면 네. 아무리 펀드 수익이 좋다 해도 네. 그냥 기분 안 좋거든요, 사실. 아. 모든 게 그냥 빨간색 맨날 오르는 상황이면 제일 좋은 상황인데 코스피가 네. 좁은 박스권에 갇힌 이유는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하단을 계속 지지하는 이유. 네. 예를 들어 뭐 아무리 힘들다 정말 시장 다 빠질 것 같다라고 하지만 올해 연중 내도록 보시면 지수는 3,000을 계속 지켰습니다. 그렇죠. 거의 네, 지켰죠. 예, 계속 지키고 잠깐 뭐 깨진 적은 네. 있지만 그럼에도 또 깨졌다 올라올 때 또 뭐 3,000, 3,050, 3,100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올라가는 과정을 버티는데 네. 이유는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수의 하단은 실적이 잘 나오는데 밸류에이션이 싸다. 그러면 당연히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네.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펀드멘탈 대비 싸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수세는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힘인 거죠. 펀드멘탈이 지수의 하방을 견뎌주게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번 3,250선이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15배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3,100선인데 네. 10배입니다. 싼 거죠. 훨씬 싸졌죠. 근데 산술적으로 PER 계산법이 네. 주가 나누기 이익이잖아요. 네. 근데 주가는 그대로 있는데 네. 밸류에이션 낮아졌다는 건 네. 이익이 커졌다는 거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거고 네. 그거는 실제로 계속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자료나 추정치나 애널리스트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수 하단을 막아주고 있다. 그러면 싸지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다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지수가 하루에 막 1%씩 펑펑 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럴 때인 거고요. 위에서 누르는 거가 보면 이게 요즘에 힘들게 하는 건데 네. 악재가 여러 가지가 있다가 하나, 두 개가 해소되면 새로운 악재가 계속 나와요. 그게 뭐냐면 뭐 델타 변이, 그다음에 경기 피크아웃 논란, 거기에 더해서 이건 같은 연장선인데 경기 피크아웃 플러스 테이퍼링. 네. 피크아웃인 것 같은데 테이퍼링 하면 어떡하지? 이게 가장 큰 이슈들이었고 네. 그다음에 뭐 중국 규제 리스크, 외국인 매도 있었는데 지금 뭐 델타 변이는 이제 아무도 신경 안 쓰죠. 네. 이제 리오프닝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 경기 피크아웃 논란은 있었으나 절대 금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경기 피크아웃은 정점이라는 건 항상 나오거든요. 과거에도 항상 나왔었고 근데 이게 너무 숫자들이 좋게 완만하게 빠지니까 아 체력이 확실히 좋구나. 그걸 믿고 테이퍼링을 하는구나 되니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붙으면서 오히려 테이퍼링 선언하고 나서부터는 미국 주식도 다 신고가고 다 좋았던 과정인 거고요. 중국은 이제 규제 리스크는 이거는 중국의 시스템적인 리스크라고 생각해야 돼서 물론 이제 출렁거리게 만들었으나 이미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프라이싱이 다 돼버린 상태고 외국인 매도는 그냥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2년 동안 작용하고 있는데 9월 1일부터 지금 2020년 11월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오늘까지 9월은 순매수입니다. 9월 달이. 심지어 오늘 장중에는 매도세로 보였는데 시장 끝나고 나서 봤더니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슈가 이거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상수로 취급하셔도 되는 상태인 거고요. 이거 끝나고 났더니 갑자기 또 홍다가 붙고 그다음에 또 요즘에는 또 미국 금리가 다시 오르네 뭐 이런 것들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현상이 왜 계속 발생하냐를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경기 하나를 놓고 어떨 때는 좋게 해석하고 어떨 때는 나쁘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어제는 좋게 오늘은 나쁘게 그게 지금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국도 신고가인데 항상 꺾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확인하는 이 과정들,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 경기가 피크가 될 수 있다는 것들, 수출 데이터 되게 좋은데 지금 좋은 건 알겠는데 바로 꺾이는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확인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들, 연초에 미국 금리만 보고 금리가 너무 급등했는데 일시적인 건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이거 봤던 것들, 그다음에 CPI 데이터가 너무 급등해서 진짜 인플레이션 나온 거 아닌가? 근데 월별로 데이터 빠져버리기 시작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성장주 달리듯이 지금 이 2021년 지금 이 시점은 2020년도에 너무 안 좋았다가 갑자기 확 좋아졌던 이런 모든 것들의 실제 데이터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에 대해서 호재, 악재 모두 다 한 시간을 가지고 확인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갇혀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아까 지수를 하단을 막아주는 그 가장 큰 펀더멘탈 요인 자체가 그냥 지수가 안 빠지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적이든 수출 데이터든 모든 게 다 우상향하면서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향성 위로 갈 수 있는데 누르는 힘, 밑에서 받치는 힘이 균형이 어느 순간 이제 탁 틀어지면 이렇게 탁 갈 수 있는 거고 어느 순간 빠져지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은 요 형태로 계속 약간 장마전선 유지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 장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1월에 지수 2300이 연말에 2900으로 끝난 거거든요. 그때는 11월 초는 미국 대선이었고 작년에는 그리고 12월에는 양도세 이슈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10월 말에 양도세 이슈를 먼저 유예하겠다라고 해버리고 미국 대선은 빨리 끝나버렸고 그래서 11월 달에 연말에 눌러야 될 두 개의 악재가 한 번에 10월 말에 해소된 상황에서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수주 받기 시작하고 LG전자 전장 수주 받고 뭐 배터리 업체도 받기 시작하니까 성장주들이 완전히 뿜어버리는 장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도 비슷한 구조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하면 10월이면 저희가 3분기 실적을 확인할 수 있고 그때쯤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웬만한 또 아시아 국가들도 백신 접종률이 꽤 많이 올라오는 그래서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선언되기 시작할 거고 그때쯤이 되면 이미 우리가 최근에 물가 지표는 빠지는 거 확인되고 있고 수출 데이터는 정점은 찍었으나 수출을 주도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의 수출, 각 산업들의 수출의 절대 레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펀더멘털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연말장 플러스 연말 소비 시즌, 그다음에 내년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연말장은 살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밸류에이션, 아까 제가 종목의 높낮이를 잡듯이 지수의 이익 추정치 가지고 우리나라 밸류에이션 지금 10배 주면 하단은 그냥
내년도 성장이 없다라는 최악의 가정을 해도 네. 하단은 3천 지수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에 한국의 실적 성장률 한 15% 정도 나온다 하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한 12배 정도 주면 한 3,800선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단이 더 열려 있네요. 상당히 열려있는 과정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드리듯이 펀드멘탈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걸 확인하는 과정을 좀 거쳐버려서 네. 악재가 좀 거치는 순간이면 뭐 정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하루에 툭툭 튀는 날들 분명히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네.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연말장이 되지 않겠냐인 거고 여기에서 가장 큰 핵심은 경기 피크아웃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2004년에도 있었고 2010년에도 있었고 17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4년, 2010년 이렇게 보시면 그때는 피크아웃 됐다라는 그 시점을 놓고 봐도 그 이후에 그 경기 수출 증감률을 이끌었던 산업들이 계속 절대 레벨과 그다음에 그 레벨이 올라가는 기간이 길면서 수출 절대 금액을 계속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 산업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네. 2004년에는 중국이 2차 산업이 커지는 시점이니까 제조업이 좋았었고 2010년도에는 소위 말하는 그 차가정 장세였기 때문에 전차 군단이 끌고 갔었는데 2017년도는 금방 하고 끝났어요. 네. 그때는 뭐였냐면 그냥 반도체 하나 잠깐 그리고 18년 넘어가고 나서 이제 트럼프 정권 들어서 네. 무역 분쟁 내니까 같이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지수가 안 됐거든요. 2004년 10년도에는 정점 찍고 나왔어도 그 순간순간 흔들렸지 결국은 3년 4년 동안 주가가 올랐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다들 경기 정점이지 않냐라고 수출 데이터만 놓고 보면 피크아웃이 나왔으니까 나올 건데 증감률이 매월 계속 70% 80%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70% 나왔으면 그 다음에 한 50% 나오고 40% 나오고 이렇게 계속 완만하게 나오는 과정에서 수출을 끌고 가는 산업들 지금은 우리가 뭐 반도체 그 다음에 기계, 조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것들이 여러 산업들이 계속 수출을 끌고 가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계속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면 과거에 2004년, 10년 패턴 나오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시장이 끝났다라고 단언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보여서 저는 시장은 계속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많은 분들이 보면 내년 장 좋은데 네. 지금은 그 힘을 좀 응축하는 구간이다라고 많이 애널리스트 분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보다 악재들이 좀 계속 누적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수는 갇혀 있고 근데 시간은 지금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석 달 동안에 과연 4천 지수 갈까? 그러면 이제 추정치를 내년으로 돌려서 내년 정도? 근데 저는 그냥 그래도 연말장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네. 연초에 제가 연말 종가 생각해 보면서 세웠던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물론 이제 델타 변이 더 생겼고 네. 중국 리스크도 생겼고 했지만 네. 펀더멘탈 꺾을 만한 요인은 아직 발견 못했다. 그건 데이터로 계속 제가 받고 다른 방송들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들이라서 그 데이터가 꺾이지 않으면 가능성 계속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도 2020년도에 네. 3천 벗기고 끝날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2,900에서 끝나가지고 좀 그런 건 있는데 뭐 그 다음에 1월에 네. 바로 넘어갔으니까. 네. 그런데 어쩌면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올해의 펀드 매니저상을 이제 2년 연속 받으신 분이 이런 얘기 해주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저도 잘 돼야죠. 네. 근데 책에 보니까 추천사에 네. 그 장덕수 DS 자산운용 회장님이 멘트가 있더라고요. 예. 네, 책에 어차피 네. 있는 내용이니까 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10년 전 나스닥 지수는 2,000포인트였지만 현재 15,000포인트 육박하고 있다. 네. 금융시장에 특별한 충격이 오지 않는 한 한국의 코스피도 10년 내 1만 포인트 시대를 열 수 있을 걸로 네. 보인다라는 멘트가 네, 있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뭐 추천사라는 건 당연히 좋은 네, 멘트를 네. 써주는 건데 네. 실제로 장덕수 회장님이 실제 이 말씀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생각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네. 본부장님은 이 의견에 네. 10년 내에 1만 포인트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실제 저희 회장님이 네. 이 말씀 하고 다니시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네. 회장님이 너보다 훨씬 세게 얘기하신다. 오. 그래서 10,000포인트 얘기하신다 그래서 언제 10,000포인트요? 그러면 10년 뒤. 그러면 뭐 그러면 저도 동의한다. 아 진짜요? 네. 동의를 한다고요? 네. 10년 뒤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네. 왜요? 그래서 지금보다 거의 3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삼성전자도 20년 전에 그런 걸 예로 들어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실적은 계속 커질 수 있는
산업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중간재 수출 국가로서 중국 되면 되는 한국 그냥 그 정도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소위 말하는 이제 GDP 기준이 아니라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우리나라를 BBIG라고 부르는데 네. 배터리 산업이 1, 2년 가다 끝날까? 한 10년 계속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바이오도 보면 이제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에서 수출이 잡히니까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그 산업들을 잘 보시면 과거에는 그냥 글로벌 중에 중간재 수출하는 기업 하나였는데 2차 전지 배터리 1등 회사들은 다 한국인 거고 바이오 시밀러도 한국이고 뭐 다 이런 식으로 각 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면서 네. 시장 점유율을 확고하게 가지고 가는 1, 2위권 기업이 네. 다 한국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신산업이자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냥 제조업만 있었는데 유형의 산업들이었죠. 근데 이제는 뭐 엔터주 같은 건 사실은 이제 컨텐츠죠. 그리고 전 세계 뭐 팬들이 다 뭐 BTS랑 블랙핑크 공연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리고 공연 수익들이 정말 바이오 웬만한 기업들 네. 그 매출액보다 훨씬 세게 나오는데 네. 이제 그런 신산업과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뭐 10년 내에 충분히 예전에는 삼성전자 하나만 우리나라 시가총액 끌고 오는 시장이었으면 지금은 삼성전자가 지금 안 움직여도 시가총액은 벌써 한 2천억 중반대 와 있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다른 체력이다 한국이. 그리고 이 와중에 증명이 계속 돼주면 저는 사실 올해 우리나라가 아까 GDP 비중 10등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 선진국으로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초반에 한 15배 정도까지 받으면서 같이 가줬는데 지금 또 그게 아니지만 그게 한 1, 2년 더 진행이 되면 밸류에이션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실적 올라가는데 밸류에이션 높아지면 주가는 더 올라가는 그렇게 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코스피는 박스권, 네. 그 다음에 테이퍼링도 곧 시작된다는 얘기가 네. 들리는데 네. 이 책의 제목처럼 시대의 일중주를 찾아서 하는 전략 네.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거는 특히나 개인 투자가분들한테는 네.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시장은 뭐 아까 또 한번 언급 드렸지만 못해도 지수는 갇혀 있더라도 그 과거에도 항상 그랬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를 그냥 HT에서 보시면 2000년 이후로 코스피는 일직선입니다. 옆으로. 네. 지수 2000. 그냥 2000.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수익이 안 났던 종목이 있나?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못 냈던 적이 있나 생각해 보시면 항상 수익 낼 수 다 있었거든요. 뭐 산업재 시대 때는 포스코라는 종목이 시대 일등주 역할을 해줬고 네.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중국의 소비가 부각될 때는 우리나라 CJ나 아니면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그렇죠. 시대 일중 역할을 해줬고 네. 2019년 정도부터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네. 시대에는 우리나라의 뭐 플랫폼 기업들,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바이오, 인터넷 이런 기업들이 또 다 주도주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가만히 있더라도 그 시대에 맞는 산업이 있으면 거기는 성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등주는 당연히 그 시대의 1등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한테는 지수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지수는 갇혀 있더라도 되는 곳에서 놀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기회는 계속 가질 수 있다. 네. 대신에 옥석 가리기를 계속 하셔서 거기에서 대장주 몇 개를 가지고 네. 계속 하시고 제가 10개의 종목이만 있으면 평생 했다는 게 뭐냐면 10개의 종목이 있으면 사실 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국면에서 내 종목 몇 개. 근데 여기는 이제 다 된 것 같아. 근데 이 기업들 내가 잘 아는 기업이 있으면 또 바꿔지. 네. 이렇게 하시면 사실 정말 뭐 투자를 정말 내가 늙어서 손가락 움직이지 못하는 그 시점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저도 나중에 은퇴하면 딱 10개 가지고 계속 해보려고요. 자, 요즘에 이제 사실 책도 내시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유튜브 방송도 조금씩 더 출연하시면서 네, 네.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과 조금씩 소통하는 시간이 네. 조금씩 늘어나고 계실 텐데 네, 네. 그러면서 좀 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것들, 뭐 잘못된 것들이라든가 네. 해주고 싶은 조언들도 계속 늘어나고 계실 네, 텐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뭐 재테크 조언 딱 네. 한 가지 정도 있다면. 하나는 뭐냐면 네. 그냥 아시는 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답을 정하지 마셔라. 아까 김 작가님도 중간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댓글 얘기를 하셨는데 네. 댓글 다시는 분들에 보면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답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댓글 다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좋은 섭외를 하셔가지고 이 의견 저 의견을 막 들어보자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답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투자자는 저도 여러 명의 애널리스트와 아니면 여러 기업을 계속 만나보고 저기서는 다 저런 얘기를 하는데 취사 선택해서 논리적으로 제일 맞는 그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분들도 네. 답을 딱 정해서 경직돼서 이건 이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이 의견 저 의견 되게 해보시고 아 그게 내가 공부했던 방식과 여기에서 이제 취사 선택한 논리가 맞아떨어지는 그 투자를 하시기를 저는 이제 바라고 그렇게 기결이 되면 아마 그 투자의 종목은 자연스럽게 그 대장주로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좀 가지고 투자를 하셔라. 예.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회사를 사서 그 회사에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도 네. 안 좋은 의견도 있으면 그것도 이제 네, 좀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안 좋은 얘기를 듣고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생각 못했던 거라서 그렇죠. 손실을 줄여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가지고 있는 걸 나쁘게 얘기하면 기분 안 좋죠. 그래서 사실 네. 한국에서는 그 증권사에서도 매도 리포트 잘 못 낸다면서. 그거는 이제 뭐 기업 간의 관계도 있고요. 네. 실제 저희도 아침에 매니저들 운영회의 할 때 저희 회사의 주력 포트인 종목이 있는데 갑자기 나쁜 얘기를 막 이렇게 해서 이건 숏 의견을 막 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반발이 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매니저들도 그게 이제 서로의 토론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게 다 정해진 건 없고 똑같은 논리로 어떨 때는 주가가 오를 때도 있고요. 똑같은 논리로 주가가 빠질 때도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다들 왜 내가 샀을 땐 안 오르고 내가 팔고 나니 오르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저희 운용사의 아침 회의가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건 결국은 합리적인 그 의견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레포트를 써서 숫자를 들고 얘기를 하고 그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설득이 되면 당연히 나는 손실을 빨리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좋게 보는 쪽에서의 논리가 더 강하면 그러면 이제 승복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친구도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시세를 먹을 수 있는 걸 다시 가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용사의 매니저들도 매일 아침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선입관을 계속 없애고 유연한 투자, 그다음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습관을 꼭 기르시고 결론적으로 무조건 공부해서 알고 투자하셔라. 네. 알겠습니다. 그 공부를 할 때 얼마 전에 책 내신 이제 시대의 1등주를 찾아서 요 책을 보신다면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이한열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